고향역에는 이상하게도 시간이 쌓였다. 서울로 가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시간을 떼어 내 주머니에 넣고 떠났고, 서울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들고 와 역전 다방에 내려놓곤 했다. 역 구내 벽에는 군청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오래된 시계는 늘 7분쯤 느렸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 누구 하나 그 시계를 고치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마음은 늘 제 시간보다 조금 늦는 법이라면서. 그 역에 30년 만에 다시 발을 디딘 사내가 있었다. 이름은 윤태수. 쉰을 막 넘긴 얼굴엔 도시의 먼지와 세월의 구김이 내려앉아 있었고,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그의 전부처럼 보였다. 플랫폼에 내린 그는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내린 것이 맞는지 아직도 내리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기차가 떠나고 나서야 역이 조용해졌다. 그제야 태수는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사람 하나 내렸네. 매표소 옆 의자에 앉아 군밤을 까먹고 있던 역전 슈퍼 주인 엄복순이 그를 보며 말했다. 복수는 60이 훌쩍 넘었는데도 목소리는 여전히 쇳소리처럼 쨍했다. 어디서 왔수? 서울서 왔습니다. 서울서 오면 다들 얼굴이 반질반질해야 하는데 양반은 왜 이렇게 흙빛이여? 거기서도 사는 사람은 삽니다. 복수는 군밤을 하나 던져 주었다. 태수는 얼떨결에 받아들었다. 서울서 쫓겨났나? 그건 아니고요. 그럼 사람한테 쫓겨났나? 태수는 피식 웃고 말았다. 복수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말했다. 웃는 거 보니 둘 중 하나네. 돈한테 쫓겨났든가 사람한테 쫓겨났든가. 30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처음 들은 말치고는 지나치게 정확했다. 태수는 그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아버지는 역 앞에서 자전거 수리점을 했고, 어머니는 역전 국밥집에서 허드레시를 했다. 가난은 늘 그 집의 식구였다. 밥상머리마다 와서 먼저 수저를 들던 손님 같은 것이었다. 그는 젊은 날 이 작은 고향역을 원망했다. 떠나는 기차는 있었지만 데려다 줄 미래는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20살 겨울, 눈 오던 새벽에 고향역에서 서울행 완행열차를 탔다. 그날 배웅 나온 사람은 단 둘이었다. 어머니와 송미자. 미자는 태수보다 2살 아래였다. 역 뒤편 개울가에서 미꾸라지를 잡고 장날이면 뻥튀기 장수 옆에서 서서 한 봉지를 나눠 먹던 아이. 장화가 커서 늘 질질 끌고 다녔고 웃을 때 오른쪽 눈이 먼저 접히는 버릇이 있었다. 가서 꼭 사람 되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고 미자는 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차가 움직일 때 미자는 주머니에서 삶은 달걀 2개를 꺼내 창문 틈으로 밀어 넣어 주었다. 그때 태수는 장난처럼 말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금반지 해줄게. 반지는 됐고 서울 말씨나 배워 오지 마. 왜? 건방져 보여. 그 말에 둘 다 웃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다. 서울은 태수에게 사람 되는 법보다 사람 잃는 법을 먼저 가르쳤다. 공사판 막일, 봉제공장 심부름, 식당 배달, 새벽 시장 짐꾼.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의 젊음은 늘 남의 건물을 올리는 데 쓰였고 정작 자신이 누울 방 한 칸은 오래도록 없었다. 그 와중에도 편지는 몇 번 왔다. 어머니의 편지였다. 미자가 안부를 물었다는 말, 올해도 개울가에 버드나무 잎이 먼저 폈다는 말, 장날에 염소가 도망쳐 난리가 났다는 말.
그런 시시한 이야기들이 이상하게 사람을 살게 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편지가 뜸해졌다. 태수는 그 이유를 안다. 답장을 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엔 바빴고, 다음엔 가난이 부끄러웠고, 나중엔 이제 와 무슨 말을 하겠나 싶었다. 사람은 미안한 일이 커질수록 더 조용해진다. 침묵은 게으름이 아니라 겁이었다. 결국 그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공사판 막내 반장이 이번 공정 빠지면 다음 일 없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차표를 끊어놓고도 못 갔다. 상여 나간 뒤에야 도착했을 때 마당에 남은 것은 뒤집어진 고무신 한 짝과 방바닥에 접어둔 어머니의 누빔 저고리뿐이었다. 그리고 미자는 이미 시집을 간 뒤였다. 그날 이후 태수는 더 고향을 멀리했다. 돌아가지 못한 사내는 자꾸 돌아갈 이유를 잃는다. 그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철물점을 차렸다. 장사는 그냥저냥 되었고 결혼도 했다.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으나 병약했다. 아이는 하나 있었는데 돌도 지나기 전에 열병으로 보냈다. 아내는 그 뒤로 오래 버티지 못했다. 빈집이 커질수록 철물점은 작아졌다. 손님은 줄고 빚은 늘었다. 마지막에는 재개발 바람이 불어 가게도 밀려났다. 그가 다시 고향역으로 돌아온 건 갈 데가 없어서이기도 했고, 이제 더 늦으면 영영 못 돌아갈 것 같아서이기도 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며칠 전 서울 새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양은 상자 밑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발신인은 송미자였다. 봉투는 뜯지 않은 채였다. 30년 전 분명 도착했을 텐데도 그는 읽지 못했거나 읽을 용기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고향역 벤치에 앉아 그 편지를 펼쳤을 때 종이는 이미 시간의 습기를 먹어 손끝에서 부서질 듯했다. 글씨는 미자다운 둥근 글씨였다. 태수, 오빠, 이 편지가 닿을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 오빠가 한 번만 와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건 내가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쓸 것 같아서 쓴다. 나는 오빠를 오래 좋아했다. 오빠가 서울 간 날 달걀 2개 말고 내 마음도 같이 보냈다. 근데 오빠는 너무 멀리 가버렸다. 그래도 원망은 안 하려고 한다. 원망하면 내가 더 못나질까봐. 어머니 꼭 한번 보러 와. 나는 봄 지나면 읍내 박서방네 큰아들한테 시집 간다.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실은 시집 가기 싫다.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 없는 여자 마음이란 게 자존심만으로 못 버티는 모양이다. 이 말은 꼭 안 써도 되는데 쓰고 나니 눈물이 나서 그냥 둔다. 오빠, 한 번만 와라. 그럼 내가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태수는 편지를 다 읽고도 한참 고개를 들지 못했다. 플랫폼 바닥에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 글씨를 더 번지게 했다. 늦었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었다. 모든 게 끝난 뒤에야 가슴 속으로 맨발처럼 들어오는 말. 그는 복순의 슈퍼에서 소주 한 병을 사 마셨다. 복순은 편지 봉투를 힐끗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오징어 다리 한 줄을 내밀며 말했다. 울 건 울더라도 씹을 건 씹어. 빈속에 울면 더 서럽다. 태수는 웃다가 그만 더 울어버렸다. 복수는 혀를 찼다. 사내가 늙어 울면 두 종류요. 진짜 슬퍼서 울든가
진작 울었어야 할 걸 이제 와 울든가. 저는 둘 다 같습니다. 그라제. 인간사 다 그렇지. 며칠 뒤 태수는 미자의 집을 찾았다. 마을 끝 감나무 새 그루가 서 있는 집이었다. 대문은 반쯤 기울어 있었고 마당에 닭 2마리가 흙을 헤집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허리가 굽은 노인이 나왔다. 박서방네 큰아들, 그러니까 이자의 남편이었다. 이름은 박만수. 만수는 태수를 한참 바라보더니 뜻밖에도 먼저 알아봤다. 윤태수, 저를 아십니까? 모를 리가 있나. 그 목소리엔 원망도 반가움도 다 지나가고 남은 먼지만 조금 묻어 있었다. 들어와. 방 안에는 양 냄새와 된장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미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만수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아이 둘도 있었다. 미자는 작년에 갔어.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래 알았다. 처음엔 숨이 찬다더니 나중엔 눕는 날이 더 많았어. 그래도 끝까지 장독대는 자기가 닦아야 한다고 고집부리더라. 만수는 보리차를 따르며 말했다. 죽기 한 달 전쯤인가 내 얘기를 하더라. 태수의 손이 떨렸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살아는 있겠지 하더라. 서울 사는 인간들이야 늙어도 밥은 잘 사 먹을 거라고. 그러고선 웃었다. 만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평생 질투했던 사람이 너다. 죄송합니다. 뭐가? 모든 게. 그런 소리 마라. 내가 데려간 것도 아닌데.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당에 있던 닭이 갑자기 방 안으로 쳐들어와 푸드덕거리며 상 위를 넘봤다. 만수는 능숙하게 닭의 공둥이를 밀어내며 버럭 소리쳤다. 이놈의 닭년이 손님 앞에서 예의도 없냐. 그 바람에 태수는 울다가 웃었다. 닭은 되레 더 당당하게 꼬꼬댁거렸다. 만수는 혀를 차며 말했다. 미자가 이 닭들 때문에 돌아가기 전까지도 웃었다. 닭이 사람보다 낫다고. 사람은 옛날 마음도 배신하는데 닭은 모이만 주면 꼬박꼬박 온다고. 그 말이 우습고도 사무쳐서 태수는 한참 동안 웃는 얼굴로 울었다. 만수는 방 구석 작은 반다디를 열어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이건 가져가라. 미자 물건 정리하다가 못 버렸던 거다. 제가 받아도 됩니까? 받으라고 있는 거지. 수첩 안엔 미자의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장 본 것, 바칠한 것, 병원 가는 날짜. 그리고 사이사이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을 문장들이 있었다. 오늘 역 앞을 지나다가 완행열차 소리를 들었다. 그 사람 생각이 났다. 이 나이에도 사람 마음이 철이 안 드는 모양이다. 만수는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더 미안하다. 착한 사람 옆에서 딴 사람을 오래 생각하는 건 죄다.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다. 거기 가면 나는 늘 며느리도 아니고 딸도 아닌데 딸처럼 운다. 숨이 차다. 죽기 전에 한 번만 서울 갔다 온 사람 얼굴 보고 싶다가도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사람은 끝까지 참 이상하다. 태수는 수첩을 덮고 얼굴을 감쌌다. 30년 동안 그가 짊어진 인생보다 저 몇 줄이 더 무거웠다. 그날 저녁 그는 어머니 산소와 그 옆에 나란히 놓인 미자의 봉분 앞에 갔다. 누가 그리했는지 몰라도 두 무덤 사이엔 작은 돌길이 놓여 있었다. 마치 살아생전 나누지 못한 말을 죽어서라도 오가라는 듯했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들판에 바람이 누웠다가 일어나고 멀리서 기차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태수는 미자의 봉분 앞에 앉아 오래도록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다. 나 왔다. 그 말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30년이 걸렸다. 그때 한 번 왔어야 했는데. 어머니도 너도 다 나 기다렸을 텐데. 나 서울 가서 별거 없었다. 사람 됐냐고 물으면 그것도 아니다. 돈도 사람도 다 놓쳤다. 근데 이상하게 너희 생각만은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 그게 더 비겁하지. 대답 없는 봉분 앞에서 그는 어린애처럼 울었다. 어깨가 들썩일수록 풀잎끝 이슬도 덩달아 떨리는 것 같았다. 미자야, 한 번만 미워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야 내가 덜 죄인이었을 텐데. 왜 끝까지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냐? 바람이 잠깐 세게 불었다. 봉분 앞에 놓아둔 국화 한 송이가 옆으로 굴렀다. 태수는 그것을 주워 다시 세웠다. 그리고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그러게 살아있을 때 오지. 복순이었다. 웬 양은 주전자를 들고 상기를 올라오더니 숨도 안 고르고 옆에 털썩 앉았다. 막걸리 가져왔다. 혼자 울면 귀신만 신난다. 여길 어떻게? 마을에 비밀이 어딨냐? 걔도 다 안다. 복수는 주전자 뚜껑을 열어 종이컵 2개의 막걸리를 따랐다. 한 컵은 미자 봉분 앞에 놓고 한 컵은 태수에게 건넸다. 받아. 죽은 사람도 목은 마르다. 누님은 무슨, 나보다 어리면 다 애기지. 태수는 또 울다가 웃었다. 복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살다 보면 말이여. 인생이 꼭 기차 시간표 같을 줄 아는데 아니더라. 놓친 기차는 다음 차가 오기도 하고 아예 종점이 바뀌기도 하고. 근데 사람은 꼭 놓친 첫 차만 생각해. 그 말은 위로 같기도 했고 꾸중 같기도 했다. 며칠 뒤 태수는 고향역 근처 빈 점포 하나를 얻었다.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자전거와 농기구를 고치는 작은 가게를 열기로 했다. 복수는 대번에 말했다. 서울서 그렇게 망하고도 또 장사를 해? 망해본 사람이 덜 겁먹습니다. 그건 맞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다. 서울 갔다 망해서 돌아온 태수라고. 하지만 시골은 이상한 곳이라 남의 사정을 제일 빨리 알면서도 결국 밥 한 그릇은 내준다. 태수는 망가진 경운기 손잡이를 고쳐주고 애들 자전거, 체인을 끼워주고 비 오는 날엔 우산도 빌려주었다. 조금씩 사람들은 그를 다시 마을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슬픔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슬픔은 뿌리를 내린 뒤 계절마다 모양만 바꿔 피어난다. 가을이 오자 고향역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다. 태수는 매주 한 번씩 어머니와 미자의 산소에 갔다. 풀을 메고 술 한 잔 올리고 혼잣말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자의 딸이 찾아왔다. 30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눈매가 미자를 닮았다.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만수 형님이? 네. 엄마 수첩 말고 이것도 드리라고. 그녀가 내민 것은 작은 보자기였다. 안에는 오래된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값비싼 것도 새 것도 아니었다. 안쪽에 서툰 글씨로 무지 2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엄마가 젊을 때 장날에 사서 간직하던 거래요.
누구 기다리면서 샀는진 말 안 했지만 다들 알았죠. 태수는 반지를 쥔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뭐라고 했니? 사람은 마음에 두 사람을 못 들인다 생각했는데 산다고 드리게 되더라.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더라.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떠오르는 얼굴은 늘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얼굴이더라. 그랬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반지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미자의 딸은 그를 한참 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너무 울지 마세요. 엄마는 끝내 불행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엄마 많이 사랑했고, 우리도 엄마 사랑 많이 받았어요. 다만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던 거겠죠. 사람은 원래 다 조금씩 비어 사니까요. 그날 밤 태수는 처음으로 크게 통곡했다. 아이처럼, 아니 아이보다 더 서럽게. 놓쳐버린 젊음 때문에, 지키지 못한 약속 때문에, 늦게 도착한 사랑 때문에. 기차는 이미 지나갔고 플랫폼엔 찬 바람만 남았는데도 그는 한참 동안 미자의 이름을 불렀다. 겨울 초입,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고향역엔 예전처럼 완행열차가 섰다. 태수는 플랫폼 끝에 서서 눈 내리는 선로를 바라보았다. 30년 전 자신이 떠났던 자리, 이제는 돌아와 선 자리. 세상은 참 즐기게도 원을 그린다. 복순이 뒤에서 소리쳤다. 야, 군밤 식는다. 울 거면 먹고 울어. 태수는 돌아보며 웃었다. 눈물 많은 사람에게 웃음이란 완전히 기쁜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버팀목 같은 것임을 그는 이제 알았다. 그는 군밤 하나를 받아 손에 쥐었다. 따뜻했다. 문득 그 따뜻함이 오래전 기차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삶은 달걀의 온도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수는 아주 천천히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말했다. 미자야, 나 이제 안 늦으려고 한다. 기차가 들어왔다. 눈발 사이로 전조등이 번졌고 철길이 길게 울었다. 사람들이 오르고 내렸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돌아왔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태수는 비로소 알았다. 고향역은 떠나는 곳이 아니라 끝내 돌아와 올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걸. 그리고 어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 천천히 늙어갔기 때문에 더 깊어진다는 걸. 태수는 눈 덮인 플랫폼에 오래 서 있었다. 기차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 발자국이 사라진 뒤에도 멀리 산등성이 위로 어머니 산소가 있을 것이고 그 곁에 이자의 봉분이 나란히 누워 있을 것이다. 그 사이를 오가는 바람이 오늘은 유난히 부드러울 것 같았다. 눈은 계속 내렸다. 하얀 눈이 역 지붕 위에도 선로 위에도 늦게 돌아온 사내의 어깨 위에도 가만가만 쌓였다. 마치 세상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해주는 것 같았다. 괜찮다고. 늦었지만 그래도 왔으니 괜찮다고. 그 말을 믿고 싶어서 태수는 끝내 다시 한번 울었다. 아주 오래, 아주 조용히. 고향역이 그의 눈물을 다 받을 수 있을 만큼만.